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은 신비로움이 가득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과학 이야기요? 네. 연금술? 너무 같나요? 그럼 신소재나 홀로그램? 아니면 심해 생명체? 근데 또 신비로운 거 하면 우리 우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역시 솔빈 씨 아주 다양한 분야가 술술 나오네요. 솔빈 씨가 말한 것 중에 답이 있습니다. 오. 바로 우주 이야기인데요. 우주. 지금 이 순간에도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대요. 네? 그러면 해성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 대혼란이 막 일어나고 심지어 지구 멸망? 혜성이 솔빈 씨 지구로 온다고 해서 무조건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행히 비껴간다고 해요. 진짜요? 다행이다. 몰랐네요. 네, 솔빈 씨도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진짜 혜성 이야기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의 호기심이 화르르 불타오르는데요. 혜성, 너의 정체가 뭐니? 혜성은 지구의 근원 모습이나 형성 과정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혜성 탐사 결과 지구 생명체의 씨앗이 되는 유기 화합물을 찾아냈습니다. 혜성하면 저는 보통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혜성을 탐사까지 한다니 제가 모르는 혜성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알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혜성이 2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오. 자세히 알고 보면 또 색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혜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온 지구방위대 김명진입니다. 와, 지구 방위대. 네, 아우, 저는 이제 소행성과 혜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입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2024년에는 화려한 우주쇼가 펼쳐질 거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성우와 혜성이 온다. 이런 소식 아마 많이들 들으셔서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관장님, 우주쇼 올해 어떻게 펼쳐질 걸로 예상하세요? 얼마 전에 1월 달에 4분위자리 유성우라고 해서 시간당 80개 정도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런 유성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4월에는 물병자리 에타 유성우라고 해서 시간당 한 50개 전후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런 유성우 쇼도 있을 거고요. 8월 달에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8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100개 이상. 그다음에 12월 14일경에도 또 쌍둥이자리 유성우라고 해서 1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이런 유성우 쇼가 있을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혜성이 2개나 온다래요. 그래서 4월 달에는 폰스 브룩스 혜성이라고 해가지고 72년 만에 지구를 찾아오는 이 혜성이 있거든요. 이 혜성이 이제 4월 중순에 아주 밝진 않지만 네. 충분히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10월 달이에요. 10월 중순경에 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우리가 밤하늘에 제일 밝은 별을 1등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상으로 밝은 혜성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혜성의 궤도는 밝기나 궤도는 약간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예상하기로는 정말 수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혜성도 10월 달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적지도 못했어요. 네. 정리하자면 4월, 8월, 10월, 12월.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밤하늘이 반짝반짝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유성우 현상이 혜성이 지나가면서 남긴 잔여물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성은 이제 먼지가 많은 그런 물질들이 혜성 표면에서 분출되면서 그 지나가는 궤적에 먼지를 굉장히 많이 뿌려놓는데요. 그 공간을 지구가 우연히도 공전하면서 지나가게 되면 이제 유성우의 형태로 관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3대 유성우는 대부분 다 혜성에서 그
기인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특별히 12월 달에 보이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 그것은 소행성으로부터 기인한 그 먼지 입자들로 생기는 유성우입니다. 그 소행성 페이톤이라고 하는 소행성이 있는데요. 그 소행성은 태양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면서 표면에서 이제 먼지나 그런 작은 알갱이, 화편들이 분출하면서 그 경로상에 지구가 지나가면 그게 바로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되는 겁니다. 유성우의 주 원인은 해성이었어요. 그렇네요. 다르게 말하면 우주 떠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4분의 자리, 페르세우스, 쌍둥이 자리, 유성우라고 특별하게 명령을 해주는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하게 불리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유성은 복사점 근처에 위치한 별자리에 이름을 따서 그 유성우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세우스 별자리 주변 근처에서 복사점이 있으면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복사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성은 모든 밤하늘에서 관측이 되는데 그 유성이 떨어지는 궤적을 반대 방향으로 쭉 다시 이으면 가상의 우주공간상의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지점을 복사점이라고 부르고 그 복사점 근처의 별자리 이름을 따서 유성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네. 하지만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해서 실제로 페르세우스 별자리로부터 떨어지는 건 아니고 가상의 점인 복사점이 페르세우스 별자리 근처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보통 3대라고 하면은 정말 특별한 탑3한테만 붙여주는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 3대 유성우도 좀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오늘 밤에도 날씨가 좋으면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관측하다 보면 가끔씩 떨어지는 별똥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가끔씩이요. 네. 그런데 그 개수를 이제 천문학자들이 측정을 해보면 시간당 나타나는 개수, 1시간에 얼만큼 보일 것인가 그 개수를 세어봤을 때 10개 이상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유성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대 유성우는 네. 이제 그 시간당 관측할 수 있는 유성의 개수가 이제 100개 이상인 것들을 우리가 3대 유성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성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해성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올해 관측이 가능하다고 한 2개의 해성, 어떤 해성들인가요? 네, 먼저 그 4월에 그 폰스 브룩스라고 하는 해성이 다가옵니다. 폰스 브룩스. 예. 이 해성은 71년에 그 공전 주기를 가지고 태양을 방문을 하는데요. 하반기 10월 달에 C2023A3라는 쯔친산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제 해성이 옵니다. 이 해성 같은 경우는 그 이름 C2023, 즉 2023년 작년에 발견된 해성입니다. 사실 알려진 것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밝기가 굉장히 밝아질 것으로 도심에서도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네. 해성은 사실 가까이 태양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밝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혹은 태양을 지나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해성의 밝기가 그때그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해성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까요? 네, 이제 해성은 한마디로 지저분한 얼음 덩어리예요. 이 얼음 덩어리가 태양이 가까워지면 뜨거워져서 이제 녹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라고 하는 입자나 태양의 빛의 압력에 의해서 뒤에 밀려가지고 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당연히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이 녹고 네. 또 꼬리가 길어지겠죠. 네. 그래서 해성이 태양이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그것이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럴 때 또 지구가 그 해성과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그 해성과 지구의 이제 근지점이라고 하는데 네. 가까워지면 좀 더 밝게 보이겠죠. 그리고 또 해성을 이루는 성분들이 어떤 것이냐 그 성분에 따라서 또 이제 햇빛을 많이 반사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은 경우에 좀 더 밝게 보일 수 있겠죠. 해성 하면요, 저는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헨리 해성이거든요. 헨리. 이게 옛날부터 참 기록이 많은 해성이기도 한데 이 헨리 해성 때문에 해성이 불운, 재난, 전염병의 징조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헨리 해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맨눈으로 관측하기 쉽고 또 7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그런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인류의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영조 때 위치의 변화라던가 밝기의 변화라던가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수십 명 동원돼서 한 80일 넘게 그 헨리해성 관측을 했고요. 이를 착안해서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실 산하 기관의 천문 관측 기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작년부터 등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혜성을 떠올리면은 정말 헨리 혜성밖에 안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말고도 우리 지구를 자주 찾아주는 단골 손님 같은 혜성이 또 있을까요? 네, 혜성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기혜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의 500개 가까이 돼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발견된 것이 이제 헨리 혜성이고 이제 두 번째로 발견된 주기혜성이 엔케 혜성이라는 거. 네. 이거 3.3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건데 황수자리 유성우라고 해서 큰 유성은 아니지만 그 유성을 만드는 혜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자리 유성을 만드는 템펠 터틀 그래서 정말 시간당 10,000기 가까운 별똥별을 뿌리는 그 혜성이 이제 이 33년 주기인데 이제 2000년 정도에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0년이 안 남았는데 그 템펠 터틀 혜성이 왔을 때 또 한 번 엄청난 별똥별 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주기 혜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행성들은 저마다 특징적인 색깔이나 띠가 있다거나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혜성은 보면 하나같이 독특한 어떤 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혜성의 꼬리가 나타나는 특별한 원리라든지 이유가 있나요, 박사님? 네, 혜성의 꼬리를 이해하려면 이제 혜성을 구성하는 물질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혜성은 영어로 이제 dirty snowball이라고 부릅니다. 더러운 눈덩이?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사람이 깨끗한 눈을 가지고 만들면 하얀 눈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밭에 가서 굴리거나 조금 지저분한 동네에서 굴리면은 흙도 섞이고 예, 그죠. 섞여 나뭇잎도 있는 것들이 섞이고. 많죠. 불순물들이. 바로 그 불순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먼지나 그리고 작은 크기의 암석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이산화탄소나 물, 휘발성 기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물질들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고체의 형태로 남아 있는데 태양이 점점 다가올수록 물이 녹고 또 얼음이 기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다가오면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혜성을 구성하는 그 분자들은 이온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온화된 물질들이 혜성에 마치 대기처럼 남아있는 게 우리가 혜성의 코마라고 부르고요. 그 혜성의 코마에서 시작해서 태양풍의 영향으로 그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꼬리를 우리가 이온 꼬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온 꼬리는 언제나 그 태양의 반대편 방향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먼지꼬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지꼬리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먼지들이나 네. 아주 작은 알갱이 입자들이 그 물질들이 기화하면서 동시에 혜성 바깥쪽으로 이제 뿜어져 나가는데 그 뿜어져 나가는 것이 혜성에 이동하는 경로 뒤편으로 항상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지꼬리는 혜성의 궤적을 따라서 언제나 분포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성우 현상들이 그 먼지꼬리가 남겨져 있는 그 먼지 공간상에 지구가 들어갈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꼬리들은 태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발달해서 길어지고 또 멀리 떨어지면은 점점 짧아지다가 없어지고 코마도 사라지는 그런 혜성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관측됩니다. 이 혜성도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1, 2년 주기가 아니다 보니까 관장님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혜성을 발견했다는 것도 사실은 이 혜성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지저분한 얼음덩어리만 가지고는 이게 소행성인지 혜성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 10월 달에 오는 것도 2023A3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1월 달에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된 지 오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돼야지만이 계속 관측하면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궤도로 알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교문을 나왔다.
바로 집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봐야지 아 얘가 지금 집으로 가고 있구나. 그쵸, 그쵸. 이런 길로 가고 있구나. 아. 그래서 실제로 발견된 지 얼마 안 되는 혜성이 지구와 충돌한다. 이건 다 사실 못 믿을 얘기들이에요. 최소한 수년을 관측해가지고 궤도를 알아야지만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디로 움직이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기가 몇 년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짧은 주기니까 뭐 몇 년 내에 이제 그 정확한 궤도를 알게 되지만 이 아주 멀리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한 궤도를 갖다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혜성의 세계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아직까지는 혜성을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지만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 발 앞서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저와 함께 혜성 보러 가지 않을래? 아, 아직도 못 찾았네. 아, 배고픈데. 아, 여긴가? 아닌가? 저긴가? 아니잖아. 어디 있는 거야? 아이, 그렇게 돋보기 가지고 보면은 혜성 못 찾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 혜성을 보고 싶으면은 이쪽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혜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오, 기대돼요. 자, 여기 앉아서 네.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누울 수 있어요? 네, 오른쪽에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눌러보세요. 네. 우와, 우와! 신기하죠? 하늘에 별들이 엄청 많아요. 제 눈앞에 밤하늘이 펼쳐졌어요. 혜빈 씨 혹시 원하는 시간대에 밤하늘 보고 싶은 하늘 있나요? 그것도 돼요? 네, 그것도 가능해요. 저희 집 강아지가 태어난 날이 2007년 9월 15일이거든요. 그날의 밤하늘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날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예요? 네,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우리 혜빈 씨 강아지가 탄생한 그날의 딱 밤하늘의 모습이에요. 그렇구나. 시간 여행을 떠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한번 그날의 하늘의 모습을 알려드릴까요? 네네. 제가 살짝만 설명해드리면은 견우와 직녀 중 견우별이라는 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엄청나게 밝은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별은 우리 직녀별이라고 부르는 별인데 그 견우와 직녀 사이에는 지금 이렇게 은하수라는 게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선생님, 제가 이 밤하늘을 보다 보니까 까먹은 게 있는데 제가 혜성을 찾으러 온 거거든요, 오늘. 아, 혜성이요? 네. 혜성은 어디 있나요? 다시 현재 하늘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4월 달에 엄청나게 밝은 혜성이 하나 나타나요. 네. 우리 지구를 향해서 돌아오는 혜성이 하나 있는데 그 혜성은 지금 서쪽 하늘, 바로 여기를 보면은 네, 그 견우와 직녀 바로 위에 밝은 별이 하나 있어요. 네네. 네, 요 별이 바로 대네브라고 부르는 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백조자리라고 불리는 별자리의 제일 밝은 별인데 요 별 바로 아래 여기 있어요. 여기에.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사실 우리 혜성은 너무도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위치가 꽤 정확하네요. 이 서쪽 하늘의 백조자리 그리고 그 밑에. 네. 저희가 혜성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고유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것을 조금씩 따라가고 이거를 계속 사진으로 찍고 위치를 파악해 보니까 아, 얘네들의 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여기 되게 멋진데요, 선생님? 네, 여기가 바로 저희 과학관에서 아주 큰 망원경이 있는 60cm 반사 망원경이 있는 이곳 바로 주관측실이라는 공간이에요. 오, 이게 망원경이군요. 네네. 밤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혜성을 보기 좀 좋은 시간대가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혜성을 보려면요. 우선 당연하지만 어두워야 돼요. 그리고 구름이 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날씨도 맑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혜성을 보려면은 유지만 있으면 됩니다.
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해성을 볼 수 있어요. 의지요? 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저 지금 의지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데요. 또 좀 해성을 보기 위한 좀 좋은 조건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해성을 보려면은 이제 먼저 사전 검색을 해야 돼요.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 해성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고 일단은 해성은 대부분 이제 서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 보게 될 해성은 서쪽 하늘에 있으니까 서쪽이 탁 트인 곳으로 가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육안으로 직접 한번 봐볼까요? 네, 한번 보러 가보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눈을 대고서 네. 윙크하고 보면 됩니다. 잘 안 보이나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 해성이 굉장히 흐릿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서 가운데다가 제가 해성을 넣어놨거든요. 보실 때는 가운데를 보지 말고 주변을 보면서 가운데를 막 흘겨봐 보세요. 방금 본 해성, 이거는 이름이 있나요? 이거는 폰즈 브룩스라고 부르는 해성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프랑스에 폰즈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폰즈라는 이름이 땄는데 그 이후에 71년 뒤에 브룩스라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그분도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폰즈 브룩스라는 이름이 딱 합쳐져서 나오게 된 겁니다. 폰즈 브룩스요? 네, 백조 자리에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아주 밝아질 때가 4월 21일입니다. 그때가 태양 근처를 지나가면서 아주 밝아질 때예요. 그때 기준으론 우리 황소 자리라고 불리는 별자리의 옆에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는 육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때도 별의 등급이 4.5등급이에요. 그래서 육안으로 날씨가 좋다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해성을 좀 잘 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서쪽 하늘 탁 트인 곳, 어두운 곳을 가면은 우리 해성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미리 준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쪽 하늘을 좀 유심히 봐야겠는데요. 오늘 해성을 마음껏 보니까 이 노래가 또 떠오르네요. 저 빛을 따라가 해성이 되어져 하늘을 날아가. 저도 별 보러 가고 싶어지네요. 저도요. 우리 혜빈 씨가 해성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해성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해성 충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영화의 소재가 됐어요. 돈 룩업이라든지 아마겟돈, 딥 임팩트 같은 영화 소재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실제로 이 해성 충돌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관장님?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저도 딥임팩트 영화 보고 5번 보면서 5번이나 울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간에 천문대라든가 이런 데서 해성 관측, 소행성 관측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딥임팩트, 이 해성이라든가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갑자기 나타나는 해성들 이런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기를 모르고 정확한 궤도를 모르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관측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발견한 지 정말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구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얼마나 크냐 아직은 우리가 대비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라든가 전 세계의 천문대에서 밤하늘을 뒤지면서 해성이나 소행성들을 갖다 계속 찾고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 박사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지구 방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지구 방위되네요. 네네. 네. 네, 그러면은 해성이 충돌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주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해성의 공전 주기를 아는 게 필수일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성의 공전 주기는 고정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기가 알려진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해성의 궤도를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죠. 근데 이제 해성 같은 경우도 좀 멀리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목성이라든가 토성 같은 큰 천체 옆을 좀 가까이 지나게 되면 궤도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중력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해성이라든가 서행성 같은 경우가 너무 또 가까이 접근해서 충돌하게 되면 또 궤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거의 정해져 있지만 궤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주기 해성들은 궤도가 다 정해져 있지만 항상 고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 변화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측하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 중력 얘기하셨잖아요, 박사님. 그 작은 혜성 같은 경우에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서 좀 지구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그 목성의 거대 중력 때문에 슈메이커 레비 9이라고 하는 혜성이 실제로 목성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목성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었죠. 목성도 우리 태양계 내의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목성이 아니라 지구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네. 그 사건을 계기로 사실 나사에서는 지구방위대, 스페이스 가드골이라고 하는 그 나사의 목표를 새롭게 세우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됐습니다. 슈메이커 레비 9이라는 혜성은 한 크기가 3km 정도 되는데요. 목성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목성의 중력, 조성력에 의해서 아주 작은 10개의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6일에 걸쳐서 목성에 충돌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에너지가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천만 배. 굉장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인데요. 그 사건 이후에는 2013년도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에서는 크기 17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요. 건물 6, 7천여 채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 한 1,600명, 1,700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목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구와 가까운 금성이나 화성, 심지어 달에 이런 혜성이 충돌을 했을 때 지구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네, 실제로 모든 태양계 내의 행성들은 그 케플러 법칙에 따라서 자신들의 공전 궤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부딪히는 천체가 행성들의 질량의 절반, 100분의 1 수준도 아니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보다 훨씬 더 작은 천체이기 때문에 그 충돌로 인해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이 충돌에 대한 어떤 대비는 미리미리 진짜 하긴 해야겠어요, 박사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2년 9월 달에는 그 나사의 작은 탐사선이 소행성에 충돌해서 그 궤도를 바꾸어 보려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위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네. 다트라고 하는 탐사선이요. 우리 디몰포스라고 하는 소행성에 충돌을 해서 그 실제로 궤도가 바뀌었는데요. 나사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10분 정도 공전 주기가 짧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충돌 이후에 다시 관측을 해보니 한 32분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훨씬 많이 소행성의 궤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기사는 저도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 지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 계획이 현실화가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충돌에 위협이 되는 천체를 최대한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보다 멀리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작은 힘으로도 그 궤도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코앞에 와서 발견을 하면 그쵸. 아무리 세게 해도 결국은 지구에 충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천문학자들이 작은 크기라도 최대한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지구 위협 소행성을 찾으려는 그 망원경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2027년도부터 칠레에서 소행성 전용 관측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젠 좋은 일을 박수 쳐줘야죠. 박수 쳐드려야죠. 예. 이제는 소행성의 궤도까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왔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주기 혜성과 장주기 혜성이 태어난 곳이 서로 다르대요. 장주기 혜성의 고향은 오르트 구름, 그리고 단주기 혜성의 고향은 뭐였더라? 올 10월 달에 오는 혜성의 이름이 C2023A3 찌진산 아틀라스라는 혜성입니다. 원래 작년 1월 달에 찌진산 천문대에서 발견됐고 그리고 2월 달에 다시 아틀라스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서 찌진산 아틀라스라고 하고 그 앞에 붙은 C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주기가 밝혀지지 않은 비주기 혜성이라는 뜻이고요. 카멧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2023은 2023년에
A3라고 한 말 중에 A라는 알파벳은 1월 상순에 발견된 혜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벳을 이용해가지고 1월 달은 A, B 상하 나눠서 2월 달은 C, D 이렇게 해서 Z까지 다 하면 26개인데 I는 1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A, B, C, D 해가지고 24개만 이용해가지고 몇 월 달에 상순이냐 하순이냐. 그래서 C2023 A3는 2023년 1월 상순에 세 번째로 발견된 혜성이고 그 발견된 곳 또는 사람이 찌진산 아틀라스 공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자, 혜성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P자가 붙어 있는 것은 주기, 피어리어드 커메트, 주기가 있는 혜성이란 거예요. 보통 200년 이내에 단주기 혜성들의 P자를 붙입니다. 지금까지 P자가 붙어 있는 혜성은 헨리 혜성을 1번으로 해가지고 470번대까지 이 혜성이 주기 혜성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주기를 모르는, 잘 모르는 이런 혜성들은 S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성으로 오인된 수행성에는 수행성의 약자인 A가 붙어 있고, 그리고 2017년과 19년에 발견된 오umuamua, 보리소프 같은 이런 혜성들은 우리 태양계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외계에서 기원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터스텔라 오브젝트의 약자인 I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혜성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 혜성의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저분한 얼음덩어리거든요. 그 중에 해왕성 궤도 너머에 태양으로부터 지구 태양 거리의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킬로미터로 치면 약 한 45km에서 75km쯤 되는 곳에, 이런 곳에 카이퍼 벨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얼음덩어리 천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과거에는 명왕성으로 알려졌었고, 그 후에 이제 2003년경에 에리스라는 이런 또 천체가 발견됐었죠. 그래서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태양 바깥쪽으로 가벼운 것들이 묘하게 밀려납니다. 이때 밀려나갔던 것 중에 가까운 데 밀린 것들은 수금지화, 무거운 것들은 지구형 행성이 됐고, 가벼운 것들은 멀리 물려서 목토, 천해 같은 이런 가스형 행성이 됐는데, 이런 해왕성 궤도 근처까지 밀려나갔던 이런 지저분한 얼음 알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성, 토성 이런 큰 천체들의 영향으로 좀 더 뒤로 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왕성 궤도 좀 너머에 커다란 띠를 이루면서 지름 100km 이상의 이런 천체들이 거의 10만 개 이상 있다, 이런 곳이 알려진 거예요. 이것을 카이퍼 벨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만들어진 초기에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태양 바깥에 있는 외계에 있던 이런 것들 중에서 또 끌려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스러기들이 태양으로부터 약 1광년에서 2광년 떨어진 곳에 작은 얼음 알갱이의 띠를 원형으로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합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된 거거든요. 이런 먼 곳에 태양에서부터 밀려나갔던 물질들, 그리고 태양계 외곽에 있던 것들 중에서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끌려왔던 것들이 자그마한 얼음 알갱이 같은 것들이 띠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 태양으로 끌려오는 거죠. 은하 조석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태양계가 은하계를 돌거든요. 그때 은하 중심 쪽을 향한 쪽으로는, 이 일직선이 되는 쪽으로는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거 수직한 쪽으로 약간 좀 좁아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밀물 썰물 할 때 달을 향한 쪽과 반대쪽에 밀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조석 현상 같은 현상이 은하 조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향 때문에 또 여기 있던 알갱이들이 가끔가다 중력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서 태양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먼 천체, 이 혜성의 고향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거든요. 추측이 되고 관측될 수는 없지만 오르트란 천문학자가 예측한 곳에 오르트라고 하는 원형 형태의 얼음의 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거의 태양계 중력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 장주기 혜성이나 아니면 먼 주기가 확정할 수 없는 그런 혜성들의 고향이 바로 이 오르트 구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됩니다. 네, 이제 인류의 시야가 태양계 저 끝까지 뻗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혜성의 고향 오르트 구름, 카이퍼 벨트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태양, 달, 화성까지 탐사선을 띄우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혜성도 직접 탐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 없나요? 1978년도에 그 미국의 나사와 유럽의 이사가 손을 잡고 이제 혜성 탐사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혜성, 1986년도에 지구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을 때 국제적으로 헨리 혜성 탐사 그 탐험대를 조직을 했죠. 그때 당시 구소련의 베가 1, 2호
라던가 이사의 지오토, 그리고 일본의 많은 해성 탐사선들이 함대를 조직해서 이제 헨리해성을 추적하고 헨리해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굉장히 우리가 해성에 대해서 그전까지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해성 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근데 해성이 저 멀리 있는데 탐사선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탐사선이 일단 지구를 벗어나가지고 해성을 하려면 되게 멀잖아요. 네. 뭐 지구라든가 옆에 있는 화성, 목성 이런 데 가면은 중력으로 당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겨서 쭉 가속되다가 살짝 방향을 틀어주면 속도가 시속이 6만 킬로, 7만 킬로 이상 늘어날 수 있거든요. 도움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료 없이, 왜냐하면 연료를 많이 싣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에 가는 해성 탐사뿐만이 아니라 보이저 우주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먼 곳에 있는 행성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스윙 바이 또는 플라이 바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더 빨리 더 먼 곳을 갔다가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돌면서 지구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해성 탐사선을 띄운 지도 이제 뭐 반세기가 넘어가는데 해성의 진짜 모습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게요. 행성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행성이랑 좀 많이 다르게 많이 생겼습니다. 달라요. 유럽의 그 이사에서 쏘아 올린 최초의 헨리해성 탐사선인 그 지오토 탐사선이 찍은 헨리해성의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모습, 표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때 해성의 모습을 가까이서 처음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해성이 소행성처럼 울퉁불퉁한 그런 지형도 가지고 있고 또 휘발성 기체라던가 얼음들이 분출하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근데 헨리해성이 이 모습이라고 해서 다른 해성들도 이 모습일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비슷한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게 되는 이 사진은 2014년에 이사에서 발사했던 그 로제타 탐사선이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 꼭 두 개의 이 해성이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우주 오리 이런 별명으로 불리거든요. 오리? 네, 우주 오리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해성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해성이든 간에 일단 지저분한 얼음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봤을 땐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현실적이어서 친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해성을 탐사하는 목적이 지구 근원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단서를 좀 찾았나요? 네, 아까 이야기 나온 이사의 로제타 탐사선은 그 추르모프 게라시멘코라는 해성을 탐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냈습니다. 실제로 해성 표면에 필레라고 하는 작은 로버를 착륙시키기도 했는데요. 탐사선의 측정 결과 이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에는 굉장히 많은 유기 화합물들이 네.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가 지구 생명체의 씨앗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그 유기 화합물의 존재를 해성에서 최초로 찾아낸 거죠. 네, 또한 그 1999년도에 최초로 해성에서 물질을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온 스타더스트라고 하는 해성 탐사선이 있는데요. 빌트2라고 하는 해성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유기 화합물과 또 물이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아냈는데 물이군요. 네, 지구 생명체의 그 씨앗인 유기물과 또 지구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원천이 바로 해성이라고 많이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사실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저희의 근원이 곧 해성. 결국엔 저희는 우주의 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우주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최신의 세계의 해성 탐사 동향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네, 사실 뭐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존재했겠느냐. 지구의 물이라든가 유기물질의 상당 부분이 해성에서 온 것이다라는 걸 알려져 있는데요. 로제타 탐사선 이후에 사실 해성을 직접 탐사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현재 이제 예정되어 있기로는 2029년경에 이 이사에서 유럽우주국 이사에서 인터셉터라고 하는 탐사선을 좀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해성이 멀리 있을 때 좀 이렇게 좀 해성의 꼬리가 길어지지 않을 때 주로 탐사를 했거든요. 인터셉터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안쪽에
그러니까 혜성의 꼬리가 좀 길어졌을 때 좀 네. 더 혜성을 갖다가 좀 가까이서 혜성이 활발하게 그 꼬리가 나타났을 때 좀 관측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이제 발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029년경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어떤 혜성을 탐사하겠다 이런 건 정해진 게 없는데 아무튼간에 이번에는 지구 바깥쪽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지구궤도 바깥쪽에서 관측을 했는데 이제는 지구궤도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혜성이 좀 더 활발하게 이 꼬리가 늘어났을 때 한번 관측해 보겠다는 인터셉터라고 하는 그런 탐사선이 계획돼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정말 혜성이 인간의 어떤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노력들 지구에서도 관측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류의 뭐 근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관심이 가네요. 자, 오늘 이 시간 2024 혜성이 온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혜성의 진짜 모습을 밝히기 위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달을 넘어서 태양까지 우리 인류의 이 우주 탐사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행성들도 많은데 소행성이나 혜성 같은 이 작은 부분들까지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구의 기원을 밝혀줄 어떤 그런 원리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혜성이라든가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질이라든가 물의 기원이 또 혜성이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광물의 또 기원은 소행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기원을 밝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딥임팩트 같은 아마겟돈 같은 훗날 있을지 모르는 지구의 재앙을 또 대비한다. 그러니까 혜성이라든가 소행성이 지구의 생명체도 주고 상당히 풍부한 자원도 주었지만 네. 결국 또 지구를 또 인류를 멸망하게 할 가장 큰 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혜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또 활발하게 돼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혜성 이야기 하면 할수록 뭔가 밝혀진 것보다 앞으로 또 우리가 밝혀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혜성 연구 발전을 위해서 꼭 밝혀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주기 혜성의 바로 고향. 사실 오르트 클라우드는 우리가 가상으로 예측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관측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르트 클라우드로부터 오는 혜성들을 가까이 탐사선으로 가서 관측하려면 그 혜성을 발견하고 나서 탐사선의 계획을 세우고 또 로켓을 발사해야 되는 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태양계를 처음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그런 혜성들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태양으로 처음 날아오는 오르트 클라우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혜성을 탐사하려는 계획이 앞서 설명드린 유럽 우주국의 코멧 인터셉터라고 하는 마중 나가는 거네요. 네, 마중 나가는 거죠. 네. 마중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L1이라는 포인트가 있고 그 반대편에 굉장히 중력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두 번째 지점이 있습니다. L2라는 지점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요. 새로운 혜성이 발견돼서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물질들을 기화시키고 그 물질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 바로 탐사선이 출동해서 네, 혜성을 관측하는 그러한 연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혜성을 통해서 태양계 외곽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맞이하기 위해 혜성이란 손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오늘 혜성에 대한 관심이 더 모아진다면 풀리지 않았던 비밀들이 더 빨리 밝혀지지 않을까 싶네요.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이수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이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중심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뇌가 활동을 하면 뇌에서는 일종의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치매와 같은 뇌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뇌 속 노폐물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배출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요.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중심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뇌 노폐물을 청소하는 뇌 척수액은 이 코 뒤쪽에 있는 빈두 림프관망으로 모이게 됩니다. 림프관에 있는 근육세포의 수축과 이완을 약물로 조절해 일종의 펌프처럼 작동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뇌 척수액을 머리가 아닌 목에서 쉽게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신경퇴행성 뇌 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시무시한 뇌 질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나섰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대전시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정망 구축에 나선 건데요. 홀몸 어르신들의 무력감과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공지능 돌봄 로봇 꿈돌이 1000대를 확대 보급했습니다. 돌봄 로봇 꿈돌이는 고독사 방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함께하며 이상 징후가 생기면 우리 보호자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말동무인 꿈돌이와 함께 외롭지 않은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모드 이쓰다! 네, 오늘 2024 혜성이 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혜성의 고향부터 그리고 진짜 모습까지 정말 샅샅이 둘러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는 달도, 별도,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유성우와 혜성까지 전부 만나야 하잖아요. 네. 저도 올해는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혜성 꼭 관측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해성 얘기해서 즐거웠고요. 네. 올해 이 멋진 해성 보러 저희 충주고리 천문과학관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예, 꼭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은요? 네, 올해 눈으로 볼 수 있는 혜성이 많으니까요. 올해를 계기로 혜성과 소행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